오늘 제가 가져온 게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건 이제 틸리히 조직 신학이고 이거는 틸리히 on the boundary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변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공통점이 on the boundary입니다. 인사이더도 아니고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on the boundary예요. 그 아주 6.25 사는 직후인가 1950년대에 김재준 목사가 올티빌 책 하나 번역해 있었어요. 예. 일단 저 지금 제 시간 뺏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요게 이제 틸리히의 The Courage to Be 이제 존재하려는 용기 이제 세 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제일 오래된 책 두 권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저자는 아돌프 히틀러. 마인캄프 하는 거. 예. 뭐 하다가 제가 필요하면 제가 소개할 거고 인용할 거고 이 시간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구애 안 받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논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Courage to Be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제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얻느라고 시간을 다 소비하고 막상 이 책은 핵심되는 부분밖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발표는 중언 부언도 되고 그리고 횡설수설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그러면 왜 이 책을 발표하기로 해놓고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신학자고 학자지만은 자기 서재에서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 시대의 아픔, 또 시대가 던지는 화두, 그 시대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던지는 요구,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순항을 하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물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SOS 그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 SOS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여기 이거 붙잡아라 하고 던진 그 구명 뭐라 그래 그걸 둥글벙한 거 물에 던지는 거 있잖아요. 튜브.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여기 있으니까 너 이거 붙잡고 이제 구원 받아라. 이제 그 메시지가 이 책 속에 이제 들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대학생 때 읽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내용을 봤다고 해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이 제목 자체가
어느 날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저한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제목을 보니까 이 책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대 이상으로 수확을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그런데 제가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이제 또 이제 그 폴 틸리히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또 그 조직 신학 공부하는 과목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이제 그룹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미국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책은 너무 어렵다. 너무 난해하다. 그래서 내 혼자 생각으로 이게 영어로 쓴 책이고 나는 영어가 원어민도 아닌데 나는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어렵다고 할까?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동안 뭐 그런 거 별로 생각도 안 했고 했는데 이번 조금 이제 매달리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구실에서 학술적으로 다른 책도 읽고 참고하고 연구를 해서 쓴 책이면 그 성과물을 누가 보든지 어려운 건 다 어렵고 쉬운 건 다 쉬워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과정을 밟고 나온 책이 아니고 어떤 아주 유니크한 유일회적인 역사적인 컨텍스트, 그 컨텍스트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공유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공유하는 체험이 없이는 이 책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독일 사람이고 대학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추방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히틀러에게 너 아니다, 너 가짜 메시아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교수직에서 추방을 하자마자 미국의 신학교 중에 나는 그 학교가 가장 으뜸 가는 그 면류관에 해당하는 신학교라고 난 그 당시에 믿었어요. 지금은 거의 몰락했지만은 뉴욕의 그 유니온 신학교, 거기에 유니온 세미나리에 있는 한 세기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신학자가 라인홀 니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얻자마자 자기 학교 와달라 그 초빙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는 하나도 몰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니온에 가서 나이가 47살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서 영어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워가지고 그 실력으로 쓴 책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지금 아마 고등학생 치고 이 책 속에 나온 단어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쉬운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용어의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아주 그 좁은 범위 안에서 이미 그때 47살에 독일에서는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 신학자로 알려져 있을 때고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 나온 책인데 문제는 어디 있나 하면 이 책이 비록 쓰여진 거는 미국이지만 이 책을 쓰게 만든 거는 독일이에요. 독일의 컨텍스트입니다. 그것도 그 아돌프 히틀러의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신학자로서 자기의 생각을 철학적인 용어로 그 개념을 번역해 가지고 나온 게 이 책이에요. 이 말은 왜 하나 하면 미국에서 전체주의 경험이 없잖아요. 전체주의의 경험이 없이는 이 책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저는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전체주의가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권위주의는 있었어요. 저는 그 박정희 시대를 저는 전체주의 국가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시대는 그 하나의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로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총하고 칼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북한에는 그러면 사정이 어떠냐? 그 이제 전체주의냐, 권위주의냐? 저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제가 이제 100%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얻으려면 이제 북한에 갔다 와야 돼. 제가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없지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한 60, 70%는 전체주의 국가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이탈리, 파시즘, 공산주의 국가. 지금 이북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느냐? 전체주의를 내 나름대로 보고 경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한 1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이제 내가 논문을 쓸까 하다가 이 사람하고 이제 한국의 정치 현상 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박정희 정권 그 무자비한 그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 그런 무자비한 정권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 속에 제가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 운동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그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몇 권의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한국신학대학의 학장을 지낸 김재준 교수가 이제 자기 일생 동안 쓴 책을 전집을 이렇게 냈는데 이제 그 속에 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조선일보 기자로 있다가 이제 박정권 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다 해가지고 망명을 했어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든 신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신한민보. 그건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올 거라고 저는 믿는데 이걸 이 사람이 인수를 했어요. 도산 안창호가 독립운동할 때 만든 그 신문을 인수해가지고 반독재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 신문을 자기가 완전히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 당시에 신한민보의 고정 칼럼을 저한테 줘가지고 매주 한 번씩 글을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지하 운동, 이제 그 반독재 투쟁을 위한 지하 운동을 미국에서 하고 일본에서 하고 독일에서 하고 하는데 그 신문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데가 없어. 카나다도 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신육일이라는 사람이 매주마다 글을 쓰니까 갑자기 막 그때 제가 버클리에서 그 대학원 그 박사학위 논문 쓰기 직전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권 사람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강연도 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 모인 집회에 가서 이제 회의하는 거 제가 참석도 하게 하고 하면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나 하면 너희들이 싸우는 대상은 권위주의 독재 정권일지 몰라도 너희들이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방법은 전체주의적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서울시장 했던 김상돈 영감이 그때 로스앤젤레스 그 운동권의 이제 제일 이제 우두머리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4.19 학생혁명 기념 강연을 이제 저를 보고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났나 하면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한 끝에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박정권이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 강연장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이제 그 버클리에 이제 그 학생 시절에 이제 대학원 이제 그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학생 신분이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강연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한 40-50명이 모였어. 그러고 이제 비행장에서 내리니까 마중을 나왔어. 젊은 사람 한 2-3명이. 근데 뭐 몸도 별로 안 크고 아주 체질은 상당히 약해 보이고 그런데 이제 같이 차 타고 오다가 하는 말이 그때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는 친정부 단체가 있었어요. 그 친정부 단체를 그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 깡패 중에 이제 대장이 그때 이제 그 LA에 이민을 왔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무술인들이지. 그 이제 같은 LA에 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여기저기 흩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만 따로 사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맨날 만나면서 이제 그런데 만나면 그 사람들이 요 날 마중 나온 그 두세 명의 그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보면 도망을 간대.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언제든지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무술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독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친정부 단체는 그 어떤 그 세뇌가 되거나 어떤 그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고 이해관계, 이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런 수준이고, 날 마중 나온 사람들은 완전히 파나틱, 광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거는 무술하는 사람이 아니고 광신자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거기 한 40-50명 온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광신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1부 순서가 있고 2부 순서가 있는데 1부 순서가 뭔가 하면 신육일 오늘의 연사 신육일 씨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그걸 이제 홍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육일을 이제 글로리파이하는 찬양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현장에 도착해서 앉으니까 옆에 김상돈 영감이 앉아서 하는 말이 날 보고 오늘 한번 강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나한테 한번 강하게 해달래요. 근데 이제 원고는 제가 써왔거든. 아, 오늘 내가 그걸 가져올 걸.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저는 이제 읽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부 순서가 됐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싸우는 대상은 독재 정권이지만, 너희들이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방법은 이건 전체주의적이다. 우리가 전체주의라 그러면 흔히 총하고 칼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조직이나 감옥이나 총살이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권위주의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알파가 있습니다. 그 알파가 오늘 그 틸리히가 가장 그 이 책 전체 중에서 그 중요하게 그 다룬 부분이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파를 제가 봤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걸 써야 되겠다. 이제 그래 마음 먹고 이제 폴 틸리히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정치 문화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그게 이제 논문 제목이고, 그래가지고 13년 만에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때가 몇 년 전이지? 81년 맞지? 81년도는 우리가 한국에 온 해고 아, 그 전에 80년도에 한 해 전에 13년 만에 한국에 처음 왔어요. 온 이유는 제 어머니가 60세 환갑잔치를 하는데 제가 장남이거든. 그래가지고 한국 그 오기까지 또 이제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러다가 지금 몇 분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갔어. 너 오늘 소라이는 괜찮습니까? 책 소개를. 근데 사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미 제가 이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4.19 이야기 마저 안 했는데 참 갈등이 심했어요. 원고를 과연 내가 읽어야 되나? 아니면 적당히고만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갈까? 갈등이 심했어요. 그게 이제 to be or not to be. That's my question. My question. 난리가 네. 났었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제가 to be 쪽으로 그 consequence는 생각도 안 하고 그 consequence는 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몽두리로 너 그 배신자 아니냐 하고 구두발로 내 엉덩이를 막 한 대 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상을 했어. 그런데 이미 그때 제 위상이 그 운동권 안에서 저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신한민보에 한 줄에 한번 쓰면 그 원고가 토론토에 있는 제3일 이제 그 김재준 목사가 그때 망명을 갔어요. 가서 이제 한국에서 함석헌 씨하고 또 저 카톨릭의 추기경하고 세 명이 하던 그 잡지를 토론토로 가져왔는데 제가 쓴 원고가 이제 제3일째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말 하든지 그거 가지고 뭐 시와 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제가 원고를 읽었는데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거는 그 후에 중앙일보에서 한 번 더 오라고 했다가 해가지고 갔다가 그날 이제 그때 둘이 갔어요. 같이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 자동차 타러 나오면서도 누가 뒤에서 이제 권총 가지고 날 안 쏘나 그 불안해가지고 뒤로 돌아다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전두환 들어오자마자 한국일보의 일면의 전면으로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자의 목소리였지. 그 시절에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못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사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LA에서 광주 출신, 호남 출신들이 지금 난리 법석이다. 신욱일이를 어쨌든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말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공개 강연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그때 또 to be or not to be. 참 고민스러웠어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근데 결국은 내가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심정이지. 뭐가 다르겠어요? 그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소동이 벌어졌어. 그걸 이제 집사람이 목격한 걸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살벌했지 뭐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그러니까 to be와 not to be. 근데 이제는 그게 별로 퀘스천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를 너무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이 있으면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면 된다. 너무 간단해. 그게 나한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계명대학에서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 마누라한테는 그럴 수가 없어. 피해보는 건 나니까. 아니 피해본 건 나지. 그게 이제 유일한 예외고 그 외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courage to be.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데 뭐가 요구된다고 보세요? 용기가 요구되죠. 지혜가 요구되지. 지혜와 함께 지혜가 요구. 이게 쉬울 때도 있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